자, 이번 시간은요, 147페이지의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상업입지론의 이제 대표적인 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 있는 요 중심지 이론이라는 건요, 이 재화의 도달 거리하고 최소 요거치의 관계 있죠. 이 두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이 도시의 어떤 이제 기능, 그 다음에 수, 또는 분포도 뭐 이런 거를 설명해 주는 이론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개요의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작은 취락이나 상점은 작은 배우지를, 큰 취락이나 상점들은 큰 배우지를 필요로 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죠. 그래서 그 이론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용어상에서 먼저 이 중심지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배후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심지는 주변 배후지에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심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심지로부터 재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우리가 배후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지방을 내려가서 우리가 이 천안이라는 도시를 가게 되면 여기는 백화점이 존재를 해요. 근데 여기가 백화점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구가 50만 이상의 도시여서 그래요. 근데 이 주변에 있는 아산이라든가 뭐 당진이라든가 또는 서산이라든가 또는 태안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백화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로 와야 돼요. 여기는 인구의 규모가 50만이 넘지 못하기 때문에 백화점이 들어서 있지를 못하죠. 그럴 때 이 천안이라는 도시가 주변 배후지에 이 백화점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요. 얘네는 그 중심지로부터 이런 재화 서비스를 제공받는 배후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최소 요구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화의 도달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용어를 정리를 해보게 되면 최소 요구치라는 건 그 중심지가 어떤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수 또는 고객수를 우리가 최소 요구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것은 이 중심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 범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여기서 이 백화점 이용하기 위해서요, 밑에 남쪽에 뭐 전주 그 밑에 쪽에서부터 고객들이 여기까지 올라오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한계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범위, 그러면 이 도시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요, 필요로 하는 최소 요구치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도 훨씬 더 넓은 범위까지 미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이 중심지 성립 조건을 보면요,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최소 요구치가 존재된다라고 얘기하죠.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148페이지에 가면은 원형으로 된 그림이 위에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재화의 도달 범위가 바깥쪽에 있고요. 최소 요구치가 안쪽에 있을 때는 중심지의 기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데 반대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림상에서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O가 있고 B가 있고 A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A라는 게 재화의 도달 거리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여기 있는 B라는 게 요게 최소 요구치라고 이렇게 가정하고요. 여기 있는 요 점이 우리가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손익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돼 있고,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부터는 이제 이윤이 발생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저 아까 우리가 백화점을 얘기해 줬을 때요, 그 백화점의 입장에서는요,
천안에 있는 이 사람들만 고객으로 확보해도 충분히 이윤이 발생하는데 거기를 벗어난 지역에서도 고객이 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 사이에는 이 면적은 이윤이 발생하는 면적이 돼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제 원형이 나오죠. 근데 반대로 여기가 뭐가 되냐면요. A가 되고요. 여기가 B가 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 최소 요구치고요. 여기가 재화의 도달거리가 되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천안에 있는 백화점은요. 일정한 백화점으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천안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서산, 당진, 태안에 있는 사람까지도 고객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은 천안에 있는 사람밖에는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사이에는 이 면적에서는 뭐가 발생하냐면 손실이 발생하죠. 그럼 매출이 발생하지 못하면 결국 백화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한 중심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최소 요구치가 존재해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림이 언급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문장 자체를 이해할 수 있으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배우제의 형태라는 거죠. 배우제 형태를 보게 되면요. 단일 중심지일 때는 원형으로서 성립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이 하나 그려져 있고요. 이게 단일 중심지면은 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균등하게 재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다수의 중심지 있죠. 중심지가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원형으로 성립할 수는 없고요. 정육각형의 모형을 띌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겹치는 지역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지다가 보면은 이렇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지역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상적인 배우제 형태는 이렇게 정육각형의 모형을 갖게 됨으로써 그러면은 요 원 안에 육각형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균등하게 재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다수의 중심지일 때는 정육각형의 모형이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정육각형의 형태가 현실 이 도시에서 나타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 밑에 보시면요. 중심지 계층이라고 그래서요. 고차 중심지수로 중심지 존립을 위한 최소 요구치가 크죠. 그러니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인구가 많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지자체도 보게 되면요. 유치를 위해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이제 당근책도 내놓고 막 그러죠. 와서 아이들 출산하게 되면 얼마 지원해주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들이 일정한 그 도시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밑에 가면 중심지의 변화라고 그래서요. 인구 밀도가 증가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요. 중심지 간의 간격은 상대적으로 좁아지게 된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이제 도시의 규모가 작더라도요. 몇 개의 도시가 만약에 합병을 하거나 하게 되면 볼륨이 커지죠. 그러면 또 새로운 중심지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고요. 자동차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요. 저차 중심지는 점점 쇠퇴하고요. 고차 중심지가 발달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동차 교통이 발달하게 되니까 지역마다 마트의 성장세가 상당히 컸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그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차량을 통해 가지고 일주일치 또는 보름치씩 이렇게 식료품을 사갖고 오는 그런 이제 소비 패턴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심지 이론의 내용을 보면요. 고차 중심지수로 거리가 멀고요. 저차 중심지수로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도시를 생각하시게 되면 대도시는 공간상의 분포하고 있는 숫자가 적죠.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근데 소도시들은 분포는 많고 거리는 상대적으로 가깝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차원 중심지에서 고차원 중심지로 갈수록 중심지 형태는 피라미드 형태를 이룬다는 거죠. 그렇죠? 저차 중심지에서는 초등학교까지의 교육만 제공이 되고요. 교육 서비스를 얘기할 때 조금 더 규모가 크면은 중등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요. 좀 더 규모가 커야지만 대학이라는 그런 이제 가장 높은 교육 서비스가 제공이 되겠죠. 그래서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적게 나타난다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압축을 해가지고 149페이지 상단에 박스로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거 기준에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프의 중심지론이라는 건요.
요거는 소비자의 어떤 개성에 따라서 중심지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은요, 가령 예를 들어서 특정한 지역에만 상품을 구매하진 않아요. 그래서 점포는 소비자의 기호나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그에 맞는 상품을 취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소비자들은 가급적이면 집에서 가까운 곳을 선호를 해요. 그런데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가 있었을 때요, 가까운 곳에 여기 점포가 있는데 여기는 편의품밖에는 취급 안 해요. 일상의 잡화 이런 거밖에. 근데 조금 더 원거리를 나가게 되면 여기는 편의품뿐만이 아니라 전문품이라든가 뭐 선매품이라든가 다양한 상품을 내가 구매할 수 있으면 약간 거리가 멀더라도 여기까지 가서 한 번에 구매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가까운 점포는 쇠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지역에 있는 소비자를 우리가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이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까지 감안해서 이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선매품이라든가 좀 더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허프의 중심지 이론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게 상권 분석 이론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예, 거기는 이제 별표 하나 해주셔야 되는 게 여기는 이제 근래에 계산 논리로만 나왔어요. 그죠? 계산 논리로만 언급이 됐는데 또 특이한 점은 한 3년 전서부터는 계산이 거의 언급이 안 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론에 대한 걸 먼저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권에 관한 부분을 최초로 규명한 이론이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인데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요,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배웠던 만류인력 법칙이라고 아시죠? 예, 만물은 그저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에 착안한 법칙이에요. 그거를 인용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레일리가 얘기하는 것은요, 거기 이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두 도시의 이 분기점 부근의 중간 지점으로부터 상권이 미치는 흡입력이 있죠. 유인력. 유인력은 밑줄 치시는 거죠.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두 도시의 인구의 크기에 비례하고 중간 지점에서 두 도시에 이르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를 끌어당기는 유인력이라는 것은요,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이 비례와 반비례를 바꿔가지고 한 3번 정도 인용을 해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계를 나눴었을 때요, 만약에 A 도시하고 B 도시의 크기가 같잖아요. 그러면 경계는 중간 지점이 되는 거고요. A 도시가 B 도시보다 2배 이상 크다라고 그러면 경계는 규모가 작은 B 도시에 가깝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 도시가 있고 만약에 B 도시가 있었을 때 두 도시의 인구가 만약에 각각 5만이라고 그러면 제공되는 서비스가 비슷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두 도시 간에 끌어당기는 경계는 딱 중간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A 도시가 B 도시보다 2배 이상 크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경계는 규모가 큰 도시가 끌어당기는 힘이 더 커지니까는 규모가 작은 B 도시 쪽에 가깝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물론 많이 나왔는데 얘도 한번 인용한 적은 있어요. 그렇다고 계속 얘만 내기 어려우면 이쪽으로 내려가서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거를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149쪽의 하단에서 계산하는 공식이 있을 때 그 공식은 집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뒤에 있는 우리가 예제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150페이지에 가시면요, 거기 디귿에 예, A 도시와 B 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 도시는 A 도시로부터 10km, B 도시로부터 5km 떨어져 있다. A 도시의 인구는 40만, B 도시의 인구는 10만, C 도시의 인구는 예를 들어서 5만 명일 때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적용할 때 C 도시에서 A 도시와 B 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는 이렇게 명시해놨죠. 그러면 우리는 뭐를 구하면 되냐면 유인력을 구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의 A 도시의 유인력이 있죠. 예, A 도시의 유인력은 그 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거리의 제곱이고요, 인구의 크기를 레일리는 이 크기를 인구를 대입해서 측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B 도시에 대한 유인력의 크기는요, 똑같죠. 예, 거리의 제곱에 대한 인구의 크기로. 그러면 두 개의 도시에서 전체에서 A 도시의 유인력의 크기를 우리가 계산하려고 그러면요, 요거는 A 도시와 B 도시의 유인력 크기에 대한 A 도시의 유인력의 크기를 대입하면 되고요. 만약에 전체에서
B 도시의 유인력을 계산하라고 그러면 A 플러스 B분의 B의 논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구성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A라는 도시는 중간에 C라고 하는 지역이 있을 때 여기까지의 거리가 10km고요. 예, 그 다음에 B라는 도시가 있었을 때 거리는 5km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리고 A 도시의 인구는 40만, 얘는 10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C 도시의 인구가 5만이라고 그랬을 때 5만의 인구 중에서 A 도시와 B 도시에 유인되는 규모가 어떻게 되냐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이게 여기에 보면 대입하면 되죠. 거리는 일단 10km인데 10의 제곱이죠. 인구는 40만이니까 40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10의 제곱이니까 이게 100이겠죠. 그러면 공두개를 우리가 지워버리면 여기서 나오는 수치가 4000이죠. 그러면 이 B도시도 마찬가지죠. 인구가 10만이죠. 그죠? 예. 근데 거리가 5km니까 5의 제곱이면 25거든요. 그러면 얘도 4000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요. 4000분의 4000이고요. A가 4000이니까. 결국은 8000분의 4000이니까 8분의 4, 0.5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0.5니까 50%겠죠. 그러면 이거는 얘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러면 5만의 절반인 50%, 2만 5천 명은 A 도시로, 또 2만 5천 명은 B 도시로 흡인되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만 대입을 하면은 참 좋은데 이 숫자, 이 요건이 바뀐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인식하려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기본적인 걸 알아두시고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거를 한번 이제 또 접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컨버스에 예, 상권 분기점 모형이라고 이제 명시가 돼 있죠. 네,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요. 레일, 이건 수정 소매 인력 법칙이라고 그래서 레일리의 이론을 예, 수정 보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 컨버스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레일리의 논리는 두 개의 도시가 있을 때 각각의 유인력의 크기만을 계산했고요. 그럼 과연 두 개의 도시의 구매 제한점이 같아지는 지점이 A 도시로부터 몇 킬로 지점이고 B 도시로부터 몇 킬로 지점이 되는지는 레일리의 논리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컨버스가 여기 있는 식을 제안을 하였는데 그 박스에 보시면 150페이지 하단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DA라고 되어 있을 때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여기는 AB 간의 거리거든요. 근데 여기 DA라는 게 뭐냐면 A 도시로부터 몇 킬로 떨어진 지점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물어볼 때는 분모가 A 도시가 들어가요. A 도시 또는 A 점포가. 그리고 분자가 B 점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B라고 들어가면요. 이건 B 도시로부터 또는 B 상점으로부터 몇 킬로 지점이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럼 여기도 역시 예가 있죠. 예, 151페이지 맨 상단에 가면 어떤 도시에 쇼핑센터 A와 B가 있다. 두 도시 쇼핑센터 간의 거리는 8km. A의 면적은 1000이고 B의 면적은 9000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상권 경계선이 어디가 되느냐. 그러면 그냥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먼저 A, B 간의 쇼핑센터 간의 거리는 8km죠. 예, 그 다음에 1 플러스, 예. A의 면적이 1000이고요. B의 면적이 900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루트에 대한 걸 계산하면 되는데 9000을 1000으로 나누게 되면요. 예, 그러면 얘가 루트 9가 나오죠. 예, 루트 9라는 것은요. 예, 루트 3의 제곱이라는 논리랑 똑같고요. 없애면은 얘가 3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갖고 계신 분들은 루트 9를 찍으면은 바로 3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1에다가 3을 더하면은 4가 나오잖아요. 8을 4로 나누면은 2가 나오겠죠. 그래서 A로부터 몇 킬로 지점이냐면 2킬로 지점이라는 게 답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또 항의가 빗발친 거죠. 아니 지금 사칙 연산도 힘들어 죽겠는데 웬 루트냐 그래가지고 얘가 예전에 한 19회 땐가 한번 나오고 그 이후로는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유관 시험에서는 뭐 그런 내용도 언급을 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푸는 요령이라는 것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나중에 물론 문제집에서 몇 개 한번 우리가 또 달아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나오는 게 허프의 우리가 확률 모형 또는 중력 모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허프 모형을 가지고는요, 뭐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이 상점의, 예를 들어서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그죠? 아니면은 매상구 있죠? 예. 이거를 우리가 추계할 수 있는 것이 그게 허프의 확률 모형을 토대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허프의 모형에 대한 부분은요. 그러면 이제 뭐를 갖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매상고를 우리가 이제 추계할 때요. 그러면 이제 거기 니은에 보시면 허프의 확률 모형은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 특정 쇼핑센터에 구매하라 할 확률이 있죠. 매장 면적의 크기에 비례하고 쇼핑센터까지 도달하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명시를 해줘요. 그죠? 자, 그러면 결국 허프의 모형은 시장 점유율과 매상고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이런 논리예요. 일정한 도시가 있었을 때 A라는 점포가 있고 B라는 점포가 이렇게 있었을 때 새로운 점포가 입점을 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점포가 입점에 따라 이 점포 간의 시장 점유율의 크기가 틀려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개별 점포에 따른 효용이라는 걸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별 점포의 효용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효용이라는 게 점포의 매력도 이렇게도 번역이 되기도 한 건 그렇죠. 그래서 이 효용은 여기가 매장 면적의 크기고요. 여기가 거리인데 이 거리가 마찰 개수란 얘기죠. 공간을 이동하게 되면 이 마찰 개수라는 것이 발생을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마찰 개수라는 거는 교통 조건이 안 좋거나 접근성이 안 좋을수록 마찰 개수가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 마찰 개수의 값을 별도로 구하기 힘드니까 이거를 우리가 2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상에 2라고 주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개별 점포의 효용을 다 구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구해 보게 되면 전체로 합하면은 100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A 플러스 B 플러스 그 다음에 C를 우리가 다 합한 게 100이고 그 중에 C 점포의 시장 점유율을 구하라 그러면 100분의 50 이렇게 되니까 50% 이렇게 구하는 요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죠. 시장 전체에서 특정한 점포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죠. 예.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우리가 이제 공식에 보시면 A 점포의 유인력과 B 점포의 유인력을 다 합하도록 더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점포에 효용이 있죠. 예, 효용의 합계분에 개별 점포의 효용을 대입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게 요 논리랑 같은 거죠.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A를 원하면 A, B를 원하면 B를 대입해서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걸 구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허프의 모형에서 보면요. 레일리하고 컨버스는 딱 두 개의 도시만을 가지고 소비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데 반해서 허프의 모형은 대도시라는 얘기죠. 대도시에는 점포가 최대 7개까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허프의 모형에서 시장 점유율, 특히 개별 점포의 효용을 구하기 위해서는 경쟁 점포의 수라는 것도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근데 레일이나 컨버스의 모형에서는 경쟁 점포의 수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농촌 지역에 소도시 정도가 있는 그 시기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레일리하고 컨버스는 딱 2개의 점포, 2개의 도시만이지만 여기는 다수의 점포를 기준으로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그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디귿을 보시게 되면 허프의 상권 문서 모형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 그 다음에 점포와의 거리, 점포의 면적에서 결정이 된다 했을 때 그래서 경쟁 점포의 수라는 게 포함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는 151페이지 하단에 가면요. 예제가 있죠. C도시 인근에 A와 B 2개 할인점이 있다. 허프의 상권 문성 모형을 적용할 때 B 할인점의 이용객 수를 물어봤어요. 근데 마찰 개수 값은 2라고 줬죠. 도시 인구의 60%가 할인점을 이용한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그림과 더불어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 A 할인점이 있죠. A 할인점은 매장 면적이 얼마냐면 5,000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C도시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냐면 10km. 그죠? 그럼 여기 C도시가 이렇게 있죠. 인구가 30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km가 떨어진 곳에 이제 B 할인점이 존재를 하죠. 근데 여기는 매장 면적이 2만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개별 점포의 효용을 구하게 되면요. A 할인점은 여기가 거리에 따른 마찰 개수인데 얘는 2를 줬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5,000이죠. 그죠? 그리고 거리는 몇 킬로 줬냐면은 10km. 그럼 10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100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100으로 나누면 50 나오고요. 그 다음에 B를 보게 되면 면적이 2만이죠.
예. 근데 거리가 20km인데 20의 제곱이죠. 마찰 개수의 값을 2를 줬으니까. 그러면 400이죠. 예. 그러면 얘도 50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모든 점포의 회용분의 개별 점포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 되겠죠. A 플러스 B를 하게 되면 50과 50을 더하면 100이잖아요. 그 중에 B 점포 그러면 50이잖아요. 100분의 50. 그렇죠? 그러면 이 30만 중에서 60%만 이용한다고 그랬으니까 30만에 60%면 18만 명이죠. 그 중에 50%니까 9만 명은 예, B 할인점을, 나머지 9만 명은 A 할인점을 이용하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이런 요건으로 인용이 될 때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점포의 숫자를 3개까지는 낸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의 구성은 달리해서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요령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을 때, 야, 이건 뭐 계산만 이렇게 하는 거냐?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 3년 사이에서는 계산에 대한 것보다는 이론을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일리의 소미인력 법칙에서 보면 인구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그랬는데 반대를 한번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마찰 개수 있죠? 교통 조건이 나쁠수록 마찰 개수는 커지게 돼 있어요. 근데 전문품 같은 경우는 고가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객들이 도달하기에 편리한 곳에 위치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마찰 개수의 값은 작아지게끔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기초로 해서 출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요게 상권 분석 모형이었을 때 세 가지가 가장 일단 대표적인 거니까 예, 그거 감안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152페이지에 있는 중간에 소비자 분포 기법이라고 있죠. 예, 거기서부터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